찌익.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리며 고을 어귀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비명처럼 처절하게 들렸다. 새로 부임하는 현감이 탄 가마가 마을 입구의 장승 앞을 지나려는 찰나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 10여 개가 질풍노도와 같이 튀어나와 행렬을 덮쳤으니 그것은 산짐승도 아니요 도적대도 아닌 칠흑같이 검은 털을 가진 16마리의 개들이었다. 놈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현감의 가마 주위를 포위하더니 당황하여 가마에서 내리려는 신임 현감, 박영감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기이하게도 그들은 살을 무는 것이 아니라 현감의 푸른 관복 자락을 억세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러댔으나 개들은 몽둥이가 등짝을 내리쳐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나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은 채 오로지 현감의 옷자락을 문 주둥이에 더욱 힘을 줄 뿐이었다. 박현감은 난생 처음 겪는 이 기괴하고도 공포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마의 문틀을 움켜쥔 채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여봐라. 당장 이 미친 짐승들을 쳐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호위 무사들과 관아의 포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무작정 몽둥이를 휘둘러댔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 개들의 거친 숨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옷감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뒤섞여 현장은 그야말로 귀환 지옥을 방불케 했다. 선두에 선 덩치 큰 검은 개 한 마리는 마치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 포졸이 휘두른 몽둥이의 머리를 맞아 붉은 피가 검은 털 사이로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감의 바지단을 물고 뒤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건장한 성인 남성인 현감조차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정도였으니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거나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저것들이 단체로 광견병에라도 걸린 게야 어찌 관원에게 달려든단 말인가.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 혼란 속에서 유심히 개들을 지켜보는 늙은 노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이 개들이 단순한 광견이 아님을 그들의 눈에 서린 것이 사리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원한과 간절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개들의 입가에는 거품이 일고 있었으나 그것은 미친 개가 흘리는 침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짖고 달려오느라 탈진하여 흘러나오는 단내 섞인 타액이었다. 이 소동이 벌어지기 닷새 전, 이 고을 최대의 부호인 최진사 댁에서는 외동딸 연화 아가씨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변고가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 개들이 바로 연화 아가씨가 생전에 자식처럼 아끼며 키우던 그 짐승들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연화 아가씨는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처자였으나 일찍 어미를 여의고 새로 들어온 계모 윤씨 밑에서 남모를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붙인 곳이 바로 집 뒤뜰에서 기르던 이 16마리의 검은 개들이었다. 아가씨가 사라진 그날 밤 이후 개들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밤낮으로 허공을 향해 구슬프게 지저대더니 결국 오늘 신임 현감이 부임하는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담장을 넘어 탈출하여 이 난리통을 만든 것이었다. 포졸 대장이 씩씩거리며 칼을 뽑아 우두머리 개의 목을 치려 하자 그 순간 개는 현감의 옷자락을 문 채로 고개를 들어 현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박현감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짐승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슬픈 눈망울, 그 검은 눈동자 안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간의 영혼이 깃든 듯 굵은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멈추어라. 칼을 거두어라. 박현감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오자 내리쳐지던 칼날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다. 현감은 찢어진 관복자락을 수습할 생각도 못한 채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옷자락을 물고 있는 그 검은 개를 내려다보았는데 개는 현감이 제지를 시키자 그제야 안도한 듯 옷을 문입을 살짝 풀고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맹수의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어미 잃은 아이가 관청문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곡처럼 들려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이 짐승들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보아라. 내 살점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오로지 옷자락만 물고 늘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은 필시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어 길을 막은 것이다. 현감의 말에 포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현감의 위험 있는 태도에 눌려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우두머리 개는 현감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피가 흐르는 머리를 털고 일어나 현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꼬리를 툭툭 치며 고을 반대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지저대기 시작했다. 현감은 이 기이한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이 짐승들이 안내하고자 하는 곳에 심상치 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였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기 전부터 수많은 기이한 사건들을 접해왔고 세상 만물에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치가 존재함을 믿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기에 눈앞에 이 검은 개들이 단순히 미쳐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첫 번째 과제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행차를 돌려라. 이 개들이 이끄는 곳으로 갈 것이다.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과 호위 무사들은 당황하여 삿도 부임 첫날부터 짐승 따위를 따라가다니요.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서 관하로 드시지요. 라며 만류했지만 박현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찢어진 옷자락을 손에 쥐고 우두머리 개를 향해 턱짓을 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일진데 하물며 짐승조차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 바가 있거늘 어찌 외면하겠느냐. 내 관복이 찢어진 것은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거칠애를 버리고 진실을 보라는 계시일 것이다. 현감의 서슬퍼런 일갈에 좌중은 숙연해졌고 검은 개들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기 시작했다. 행렬이 관하로 향하는 대로를 벗어나 좁고 험한 산길로 접어들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웅성거리며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개들이 흘린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고 그 붉은 흔적은 마치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이정표처럼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산길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사람이 다닌 흔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16마리의 개들은 거침없이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고 그 뒤를 따르는 현감의 가막군들은 비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마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고 숲속의 공기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서늘하여 사람들의 팔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개들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현감의 행렬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니 그 역물스러운 행동에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숲이라 부르며 기피하는 버려진 폐가 터 근처였고 그곳에는 오래전 말라버린 깊은 우물이 하나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이윽고 개들이 멈춰선 곳은 숲이 끝나고 억새풀이 무성한 공터였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덩굴 식물로 뒤덮여 입구를 찾기 힘든 낡은 우물 하나가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와 나무 토막들로 억지로 메워진 듯한 흔적이 역력한 돌무더기가 있었다. 16마리의 개들은 그 돌무더기 주위를 빙빙 돌며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연하고 구슬픈지 듣는 이들의 가슴이 먹먹해질 지경이었다. 우두머리 개는 피가 맺힌 발톱으로 바위 틈을 파헤치며 낑낑거렸고 다른 개들도 합세하여 흙을 파내고 나무 토막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우물 입구를 열려고 발버둥쳤다. 박현감은 가마에서 내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침을 꿀꺽 삼켰는데 바위 틈새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짐승의 사체가 썩는 냄새와는 다른 오랫동안 고여있던 물과 부패한 살점이 뒤섞인 인간의 죽음 냄새였다. 저 돌들을 치워라. 현감에 났지만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주저하면서도 몽둥이를 내려놓고 바위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바위가 하나둘 치워질 때마다 개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마침내 우물의 입구를 막고 있던 마지막 거석이 치워지는 순간 우물 깊은 곳에서 검붉은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솟구쳐 올랐다. 현감은 소매로 코를 막으며 우물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원귀의 기운은 그곳에 누군가 잠들어 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었다. 횃불을 가져와라. 그리고 밧줄을 내려라. 현감의 외침에 포졸들이 서둘러 준비를 갖추었고 타오르는 횃불이 우물 안으로 던져지자 춤추는 불빛 아래로 참혹한 진실의 편린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물 밖에서 지켜보던 검은 개들이 일제히 우물 안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환희의 짖음이 아니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는 분노의 포효였다. 우물 바닥, 썩은 물 위로 떠오른 것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의 시신이었으니 물에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닷새 전 사라진 최진사 댁의 연화 아가씨가 즐겨 입던 바로 그 옷이었다. 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신을 수습하라 고명했고 그 순간 숲속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잔혹하게 실행된 살인 사건의 서막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우물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더 이상 생기 넘치던 18 꽃다운 처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은 채 물에 퉁퉁 불어버린 시신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다 못해 고개를 돌리게 만들 만큼 참혹했다. 썩은 물 비린내와 시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포졸들이 젖은 거적대기로 시신을 덮으려 하자 지금까지 우물가를 에워싸고 미친 듯이 짖어대던 16마리의 검은 개들이 일제히 울음을 그치고 시신 곁으로 다가왔다. 놈들은 마치 죽은 주인의 넋을 위로하려는 듯 젖은 옷자락에 얼굴을 비비고 차가운 손등을 핥으며 나지막이 낑낑거렸는데 그 모습이 흡사 상주가 곡을 하는 것보다 더 애절하고 비통하여 현장에 있던 강심장의 무관들조차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다. 우두머리 개는 연화 아가씨의 창백한 뺨에 자신의 검은 머리를 기대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투명했다. 박현감은 그 기이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보아라. 미물도 주인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하거늘 이 처참한 주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범인일 것이다. 시신을 수습하여 최진사 댁으로 옮겨라. 내 직접 이 억울한 죽음의 연유를 밝혀낼 것이다. 현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고 숲을 빠져나가는 행렬의 뒤를 검은 개들이 호위하듯 따르며 장엄한 장례 행렬을 이루었다. 한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한 최진사 댁 안채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연화 아가씨의 계모인 윤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비단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병석에 누운 남편 최진사가 위독하다는 핑계로 문병객을 일체들이지 않고 있었으나 실상은 연화 아가씨가 사라진 후 집안의 모든 재산 문서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터였다. 어찌 소식이 없단 말이냐? 그놈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맞겠지? 윤 씨는 찻잔을 쥔 손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매는 찢어진 듯 날카로웠고 입술은 욕심으로 얇아져 있었으며 화려한 비단 옷으로 감싼 몸뚱이에는 탐욕의 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현감나리가 오셨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윤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진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불안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표정을 바꾸었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잃고 비탄에 잠긴 어머니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대문을 들어선 것은 젖은 거적에 덮인 시신을 맨 포졸들과 서슬퍼런 눈빛의 박현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16마리의 검은 개들이었다. 윤씨 부인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시신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 딸 연화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을 정도로 컸으나 박현감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소매 뒤에 가려진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시신을 부여잡고 우는 심함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현감의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얌전히 있던 검은 개들이 윤씨 부인을 보자마자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우물가에서의 슬픈 울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살기가 등등한 으르렁거림이었다. 우두머리 개는 당장이라도 윤씨 부인의 목을 물어뜯을 듯이 달려들려 했고 호위 무사들이 창으로 막지 않았더라면 피바람이 불었을 것이 분명했다. 윤씨 부인은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또, 저 미친 개들을 당장 죽여주십시오. 저 짐승들이 우리 연화를 물어 죽인 게 분명합니다. 평소에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더니 기어이 주인까지 해치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박현감은 윤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부인 짐승이 주인을 물어 죽였다면 시신의 이빨 자국이 있어야 할 것이오. 허나 거만을 해보기도 전에 어찌 저 개들이 범인이라 단정짓는 것이오. 저 개들은 아가씨의 시신을 찾아내어 내게 인도한 공신들입니다. 현감의 차분한 반박에 윤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사또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것들은 요물입니다. 밤마다 떼를 지어 다니며 흉흉한 소리를 내고 집안의 기운을 흐리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제 딸이 죽은 마당에 저 흉물들을 집안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장 도살하여 씨를 말려야 합니다. 그녀가 악을 쓰며 개들을 노려보자 개들은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짖으며 그녀를 포위하려 들었다. 개들의 눈에는 명백한 적의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낯선 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해친 원수를 향한 본능적인 증오였다. 윤씨 부인은 그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다. 현감은 이 소란 속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주인이 죽었을 때 가족들이 슬퍼하고 경황이 없어 짐승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법인데 이 부인은 시신보다 개들을 죽이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개들이 유독 이 부인에게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다. 현감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엄하게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대들은 답하라. 평소 아가씨와 이 개들의 사이가 어떠했느냐? 그리고 아가씨가 사라지던 날 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겁에 질린 하인들은 우물쭈물하며 윤씨 부인의 눈치만 살폈다. 윤씨 부인이 눈을 부라리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부엌대기 일을 하는 어린 계집종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아가씨께서는 저 개들을 친동생처럼 아끼셨습니다. 개들 또한 아가씨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치며 반겼지요. 헌데 마님께서는 평소에도 개들이 밥을 축낸다며 몽둥이질을 하셨고 아가씨가 몰래 밥을 챙겨주다 들켜서 회초리를 맞은 적도 많았습니다요. 계집종의 증언이 나오자 윤씨 부인은 인연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하며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다. 현감의 호위무사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낚아채지 않았다면 어린 종은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다. 부인, 관원 앞에서 증인을 폭행하려 하다니 이는 관할을 능멸하는 처사요. 현감의 호통에 윤씨 부인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험악해진 분위기에 눌려 억지로 팔을 거두었다. 현감은 계집종에게 계속 말하라고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아가씨가 사라지던 날 밤 마님께서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큰 다투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 조용해졌는데 새벽녘의 뒷문으로 집마차 하나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딸아이가 외간 남자와 야반도주를 하겠다고 짐을 싸길래 말리느라 소리가 난 것입니다. 집마차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현감은 윤씨 부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짙은 탐욕과 사리를 읽어냈다. 그녀가 연화 아가씨를 제거한 동기는 명백해 보였다. 병석에 누운 최진사가 죽기 전에 전처 소생인 연화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으리라. 또한 눈엣 가시 같은 개들마저 없애버려 후환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치밀한 계획은 짐승이라 멸시했던 저 16마리의 개들 때문에 틀어지고 있었다. 현감은 마음속으로 확신을 굳혔으나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시신은 발견되었으나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 범행에 쓰인 도구나 피 묻은 옷가지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 씨 부인은 끝까지 발뺌할 위인이었다. 일단 시신을 안치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아가씨가 사라진 날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현감의 명령에 관졸들이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하자 윤 씨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안방문을 가로막고 섰다. 내 방은 안 된다. 감히 양반집 안방마님의 침소를 뒤지려 하다니. 내 놈들이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그녀의 격렬한 저항은 오히려 의심을 부채질할 뿐이었다. 박현감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 발짝 다가섰다. 부인께서 떳떳하다면 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터. 비키시오. 만약 계속 공무를 방해한다면 관하로 압송하여 문초를 할 것이오. 현감의 위압적인 태도에 윤 씨 부인은 주춤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포졸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과 문갑을 뒤지는 동안 마당에 있던 개들이 갑자기 웅성거리며 한 곳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바로 윤 씨 부인이 평소에 즐겨 찾는다는 집 뒤편의 작은 정자 아래였다. 개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쪽으로 몰려갔고 우두머리 개가 정자 밑에 디딤돌 주변을 앞발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이 튀고 돌이 구르는 소리에 윤 씨 부인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안 돼!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 짐승들을 당장 쫓아버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개들이 파헤친 흙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물건과 붉은 얼룩이 묻은 천 조각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결정적인 증거이자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짐승의 발을 빌려 세상 밖으로 드러낸 진실의 파편이었다. 개들은 흙투성이가 된 주둥이로 그 물건을 물어 현감의 발 앞에 던져놓았다. 흙이 묻어 있었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작의 놀이개. 그것은 연화 아가씨가 어머니의 유품으로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가 말라붙은 남자의 저고리 한 벌이 놓여 있었다. 현감이 그 물건들을 집어들자 윤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포기를 모르는 독사처럼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다. 저 개들이 어디서 훔쳐온 물건을 가져다 놓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 그녀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과 관원들의 눈초리는 그녀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박현감은 피 묻은 옷가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이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라. 그리고 이 놀이개에 묻은 흙이 어디 흙인지도 조사하라.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하였으니 내 죄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으냐.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16마리의 개들은 마치 승리의 함성을 지르듯 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준비하듯 낮게 으르렁거리며 윤 씨 부인을 포위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검은 털은 바람에 곤두섰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인간과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건 짐승들의 대치 속에서 사건은 이제 단순한 실종을 넘어 추악한 욕망의 실타래를 푸는 본격적인 싸움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당에 던져진 피 묻은 저고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토해낸 핏덩이처럼 선명하고 끔찍했다. 그 옷을 본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비명과 수군거림이 일었고 곧이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것은 마당새 칠성이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외쳤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거구의 사내 하나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곰처럼 우람한 덩치에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칠성이었는데 평소 윤 씨 부인의 신복 노릇을 하며 온갖 도문이를 도맡아 하던 자였다. 박현감의 매서운 눈길이 칠성이에게 꽂히자 그는 당황하여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으나 이내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아닙니다요. 저 개새끼들이 제 옷을 훔쳐다가 피를 묻히고 저기다 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사또나리, 짐승의 농간에 놀아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칠성이는 씩씩거리며 오히려 개들에게 삿대질을 해댔고 윤 씨 부인 역시 기세를 몰아 그렇습니다. 저놈은 우리 집에서 10년을 넘게 일한 충직한 종입니다. 어찌 감히 아가씨를 해야겠습니까? 필시 저 요물들이 칠성이를 모함하려는 수작입니다. 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16마리의 개들은 그들의 변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제히 칠성이를 향해 몸을 낮추고 공격 태세를 취했다.
우두머리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이 멀리서 울리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고 나머지 15마리의 개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져 칠성이의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놈들의 눈빛은 단순히 낯선 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리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형감은 칠성이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의 손등과 팔뚝에는 무엇인가에 긁히고 물린 듯한 자잘한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내 놈의 팔에 난 그 상처는 무엇이냐? 농사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 하기에는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현감의 날카로운 지적에 칠성이는 슬쩍 팔을 등 뒤로 감추며 더듬거렸다. 이것은 며칠 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가시덤불에 긁힌 것입니다요. 그때였다. 우두머리 개가 갑자기 칠성이의 바지춤을 향해 달려들더니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쌈지 하나를 낚아채어 마당 한가운데로 던져버렸다. 칠성이가 안 돼! 하며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꼼짝없이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쌈지가 터지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엽전 꾸러미와 은비녀 하나였다. 흙바닥에 뒹구는 은비녀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는데 그것을 본 늙은 유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앞으로 뛰쳐나왔다. 아이고, 저것은 아가씨가 평소 머리에 꽂고 다니시던 비녀가 아닙니까? 내 이놈 칠성아, 내 놈이 어찌 아가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유모의 통곡에 칠성이는 사색이 되어 입을 벙긋거렸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했다. 윤씨 부인 또한 예상치 못한 증거물에 당황하여 입술을 깨물며 칠성이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하는 듯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박형감은 땅에 떨어진 은비녀를 집어들고 칠성이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나무를 하러 갔다던 놈이 어찌 아가씨의 비녀를 품고 있으며 가시덤불에 긁혔다던 상처가 어찌 이리 짐승의 발톱 자국과 흡사하단 말이냐. 내 놈이 아가씨를 해할 때 아가씨가 저항하며 낸 상처가 아니더냐. 현감의 호통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칠성이는 부들부들 떨며 윤씨 부인 쪽을 힐끔 쳐다보았으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외면하고 있었다. 믿었던 주인의 배신에 칠성이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칠성이는 갑자기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들고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에라, 이판사판이다. 다 비켜. 나 혼자 죽지는 않는다. 거구의 사내가 칼을 휘두르자 포졸들도 주춤하며 물러섰고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칠성이는 칼을 마구 휘두르며 윤씨 부인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 기세였다. 자신을 버린 주인에 대한 원망과 살고자 하는 본능이 뒤섞인 광기였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바로 우두머리 개였다. 놈은 칠성이가 칼을 쥔 오른팔을 정확하게 노리고 날아올라 송곳니로 손목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으악! 칠성이의 끔찍한 비명과 함께 단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시에 나머지 15마리의 개들이 일제히 덮쳐 칠성이의 팔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칠성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개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뼈를 부러뜨릴 듯한 악력으로 물고 있는 개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군대의 포위망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개들은 칠성이를 완전히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러 놓은 채 으르렁거리며 현감의 처분을 기다렸다. 칠성이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의 몸은 개들의 이빨 자국으로 피투성이가 되었다. 현감은 포졸들에게 눈짓하여 칠성이를 포박하게 했다. 오라줄에 꽁꽁 묶인 칠성이는 고통과 분노로 헐떡이며 바닥에 무릎 꿇려졌다. 이제 바른 대로 고하거라. 내 놈이 아가씨를 죽였느냐?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현감의 신문에 칠성이는 핏발선 눈으로 윤씨 부인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마님께서 아가씨를 없애주면 논 5마지기와 엽전 100냥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비녀도 일을 마치고 증표로 가져오라 하여 챙긴 것입니다. 칠성이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시선이 윤씨 부인에게 쏠렸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이 상황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 천한 놈이 곤장을 맞을까? 두려워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증거가 있느냐? 내 육성으로 시킨 증거가 있냔 말이다. 그녀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때 관아의 검시관이 다급하게 마당으로 들어와 현감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사또, 시신을 검시한 결과 후두부에 둔탁한 물체로 가격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모난 돌이나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것에 맞은 듯하옵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다. 범행 도구를 찾는다면 윤씨 부인의 억지 주장을 잠재울 수 있을 터였다. 현감은 다시 개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주인을 해친 그 흉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두머리 개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집 뒤편의 장독대로 향했다. 장독대 구석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는데 개들은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칠성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후 개들이 물어온 것은 피가 검게 말라붙은 묵직한 다듬이 방망이였다. 그 방망이에는 윤씨 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현감은 방망이를 집어들고 윤씨 부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 방망이가 어찌 피를 머금고 땅속에 묻혀 있었단 말이오? 이것도 개들이 훔쳐다가 묻어둔 것이라 할 텐가? 증거는 차고 넘쳤다. 피 묻은 옷, 은비녀, 자백, 그리고 범행 도구까지. 그러나 윤씨 부인은 최후의 발악을 하듯 표독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보군. 나의 오라비가. 한양에서 권세를 누리는 판서 대감이요. 일개 현감 따위가 감히 나를 심판하려 들어? 내 당장 서신을 띄워 내 놈의 목을 치게 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믿고 법 위에서 군림하려 들었다. 현감의 얼굴에 싸늘한 분노가 스쳤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법. 네가 왕의 친척이라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여봐라. 이 독부와 살인마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저 개들이 찾은 모든 증거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라. 내 친히 추국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윤씨 부인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16마리의 개들은 더 이상 짖지 않았다. 놈들은 그저 끌려가는 두 죄인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짖는 소리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다. 비로소 억울하게 죽은 주인의 원한을 풀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마당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씻어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참혹한 사건의 충격은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았다. 연화 아가씨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서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올랐고 개들은 그 방문 앞을 지키며 엎드렸다. 빗방울이 개들의 검은 털을 적셨지만 놈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주인이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저승의 사자들처럼 혹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보디가드처럼 그들은 자리를 지켰다. 밤이 깊어지자 현감은 관아로 돌아가지 않고 최진사댁 사랑방에 머물며 사건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현감은 붓을 들어 먹물을 찍었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가끔씩 개들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감은 잠시 붓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짐승은 은혜를 알면 목숨을 바쳐 갚으려 하건만 인간은 탐욕에 눈이 멀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끊어버리는구나. 오늘 내가 본 것은 개의 탈을 쓴 의인들과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종이 위에 힘있게 글을 써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 기록이 아니라 인간성의 타락과 짐승의 고귀함을 대비시키는 슬픈 기록이 될 것이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 마당에서 공개 재판을 열어 만천하에 이 죄상을 낱낱이 공개하리라. 마음먹은 현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으니 윤씨 부인이 끌려가기 직전 몰래 눈짓을 주고받았던 늙은 하인 하나가 비를 뚫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의 문이 활짝 열렸고 새벽부터 몰려든 고을 백성들로 동원 앞마당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전날 밤 최진사 댁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단과 우물 속 시신에 대한 소문은 이미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으니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계모와 종놈의 얼굴을 직접 보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서슬퍼런 형틀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오라줄에 묶인 윤씨 부인과
칠성이가 무릎 꿇려 있었다. 윤 씨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도끼 어린 눈으로 주위를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죄를 뉘우치는 죄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잡혀온 귀부인 행세를 하는 듯했다. 반면 칠성이는 밤새 혹독한 문초를 당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다리에는 개들에게 물린 상처가 덧나 피고름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형틀 옆 판관석 아래에는 16마리의 검은 개들이 마치 엄숙한 배심원처럼 일렬로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놈들은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오직 두 죄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 정적인 위압감이 수백 명의 군중이 내뿜는 소음보다 더 무겁게 죄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죄인들은 듣거라. 박형감이 관복을 정죄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너희는 천륜을 어기고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처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였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아직도 죄를 부인하느냐. 현감의 일갈의 칠성이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사또나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칠성이의 비굴한 자백이 이어지자 윤씨 부인이 벼랑간 고개를 감 돌려 칠성이에게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 내 놈이 살고 싶어 거짓을 고하는구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놈이 내 재물을 탐내어 독단으로 저지른 일을 왜 나에게 덮어 씌운단 말이냐.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저런 천하의 독부 같은 이라고 하는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윤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또, 내 오라버니가 누구인지 아시오? 형조판서 대감이시오. 지금쯤이면 내 서신을 받은 오라버니가 파발을 띄워 이 부당한 처사를 따져 물을 것이오. 감히 양반집 안방마님을 이리 능멸하고도 무사할 줄 아시오. 윤 씨 부인은 최후의 보루인 자신의 가문을 들먹이며 현감을 협박했다. 어젯밤 몰래 내보낸 하인이 한양으로 서신을 전하러 갔으니 곧 구원의 손길이 올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백성들은 잠시 술렁거렸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판서 대감이라는 권력의 이름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현감의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스쳤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윤 씨 부인의 코앞에 툭 하고 무언가를 던졌다. 그것은 바로 윤 씨가 어젯밤 비밀리에 작성하여 하인편에 보냈던 그 밀서였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윤 씨 부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이것이 어찌? 현감은 뒷짐을 지고 차갑게 말했다. 네가 쥐새끼처럼 몰래 하인을 내보낼 때 내 이미 짐작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네가 믿는 권력이라는 것이 고작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불과했더냐. 네 오라비가 판서라 한들 살인자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는 법. 더욱이 이 서신에는 네가 범행을 사주한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네가 스스로 쓴 자백서나 다름없구나. 현감의 말에 윤 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믿었던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려 했지만 그 순간 우두머리 개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편지를 발로 밟아버렸다. 개는 윤 씨 부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고 윤 씨는 공포에 질려 히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여봐라. 칠성이를 매질하여 그날 밤의 참상을 낱낱이 토설케 하라. 현감의 명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칠성이를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매우 철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칠성이의 비명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님께서 아가씨 방에 들어가 수면제가 든 탕약을 먹이셨습니다. 칠성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술술 불기 시작했다. 아가씨가 잠들자 저를 부르셨고 가마니에 아가씨를 넣어 우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아가씨가 중간에 깨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마님께서는 칠성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 씨 부인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말하라! 그 다음은 어찌 되었느냐? 현감의 호통에 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마님께서 인연이 살아서는 내 팔자를 망친다 하시며
다듬이 방망이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마님께서 직접 제 손을 잡고 같이 내리쳤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나고 아가씨가 축 늘어지자 돌을 채워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칠성이의 참혹한 증언이 이어지자 마당에 모인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장정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다. 잠든 딸을 깨워 살려달라고 비는 자식의 머리를 쳐서 죽이다니. 이는 짐승보다 못한 악귀의 소행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윤씨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그래, 내가 죽였다. 그깟 전처 자식이 뭐라고 내 앞길을 막는데 가만히 두란 말이냐.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려 얼마나 애썼는데. 영감은 죽을 때가 되니 그년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려 했어. 내 몫은, 내 고생은 다 그년 탓이야. 그년이 내 것을 뺏으려 했단 말이다. 그녀의 절규는 탐욕과 질투로 얼룩진 추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상한 양반집 부인이 아니었다. 욕망에 잡아먹힌 괴물일 뿐이었다. 그때 얌전히 앉아있던 16마리의 개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짖기 시작했다. 아우,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연화 아가씨의 영혼을 부르는 초음가처럼 들렸고 듣는 이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개들의 울음소리에 맞춰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관아마당의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윤씨 부인을 감쌌다. 이게 무슨 조화냐. 윤씨 부인은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본 듯 허공을 휘저으며 발광했다. 오지마, 저리가.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저 개들을 치워라. 저 눈빛들이 나를 태워 죽일 것 같구나.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며 바닥을 기어다녔다. 죄의식 없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공포가 개들의 영험한 기운과 맞물려 환영을 만들어낸 것일까. 그녀는 개들이 자신을 물어뜯는 환각을 보는 듯 제 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박현감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다. 듣거라. 죄인 윤씨와 종칠성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존속을 살해하고 인륜을 저버린 죄가 하늘에 닿았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너희는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으니 내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칠성이는 주인의 그릇된 명을 맹목적으로 따라 살인을 실행하였으니 참수형에 처한다. 그리고 윤씨는 사약을 내리기에도 아까운 죄질이니 능지처참하여 그 죄를 만천하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현감의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군중들은 지당하신 판결입니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만세, 정의가 살아있구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관아를 뒤덮었다. 형리들이 두 죄인을 끌고 나가려 하자 윤씨 부인은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내 돈, 내 땅. 하며 끝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끌려가는 윤씨 부인의 뒤로 우두머리 개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물어 뜯어내 꾀 하고 뱉어버렸다. 그것은 주인을 죽인 원수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마지막 선언이자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개들은 죄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더 이상 짖지 않았다. 그들의 눈망울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원수는 갚았으나 사랑하는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영물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쯤 최진사 댁에서 또 하나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최진사가 딸의 죽음과 아내의 만행을 전해 듣고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다. 한 집안이 탐욕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난 것이다. 박현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차갑고 서글펐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로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여. 현감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마당 한 구석에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웅크리고 있는 16마리의 검은 개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우두머리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고생했다. 너희가 진정한 의인 이일은이다. 개는 현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인의 장례를 치르는 일뿐이었다. 현감은 관아의 창고를 열어 최상급 관과 수의를 내어주라 명했다. 억울하게 간 연화 아가씨의 마지막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충직한 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주인을 잃은 개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바람이 불어와 개들의 검은 털을 흩날렸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인의 시신이 안치된 곳을 향해 다시금 몸을 일으켰다. 그 뒷모습은 쓸쓸하면서도 숭고해 보였다. 구슬픈 상여 소리가 고을의 아침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어이! 선소리꾼의 매기는 소리에 맞추어 상두꾼들이 발을 맞추고 그 뒤를 따르는 만장, 완장,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알리는 듯했다. 연화 아가씨와 뒤이어 숨을 거둔 최진사의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비록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으나 박현감이 관아의 물자를 풀어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고 그간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들은 인근 고을의 사람들까지 몰려와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와 곡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했으나 이 장엄한 행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화려한 꽃상여도 수백 명의 조문객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상여의 뒤를 묵묵히 따르고 있는 16마리의 검은 개들이었다. 놈들은 마치 자신들이 상주선주라도 되는 양 고개를 깊이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투를 벌인 탓에 윤기가 흐르던 검은 털은 푸석해졌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었으나 그 발걸음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동네 꼬마들이 신기해하며 다가가려 해도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길가에 놓인 음식 찌꺼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로지 주인이 누워있는 저 상여,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주인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저 관을 향해서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박현감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사람은 부모가 죽어도 3년을 슬퍼하기 힘들다 하였거늘 저 짐승들은 대체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기에 저토록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단 말인가. 현감의 탄식 섞인 혼잣말에 옆에 있던 이방이 눈물을 훔치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요. 천륜을 저버린 윤씨 부인보다 저 개들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지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위였다. 구덩이가 파이고 하관이 시작되자 참고 있던 사람들의 통곡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흙이 한 삽 두 삽관 위로 덮일 때마다 16마리의 개들은 구덩이 주위를 빙 둘러앉아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아우, 아우. 그 소리는 마치 망자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비는 축원 같기도 했고 떠나는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애간장을 녹였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제사가 끝날 때까지 개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날이 저물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갈 때에도 개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내려가려 목줄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개들은 발톱으로 땅을 파고들며 버텼다. 억지로 끌어안아 옮기려 하면 애처롭게 낑낑거리며 다시 무덤가로 기어 올라갔다. 놔두어라. 박현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억지로 떼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저들에게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 며칠 두고 보자꾸나. 현감의 명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며 산을 내려갔다. 밤이 되자 산속에는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개들의 눈은 무덤 앞을 지키는 도깨비 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놈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둥글게 웅크리고 앉아 혹시라도 산짐승이 주인의 묘를 훼손할까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새벽 이슬이 내려 검은 털이 축축하게 젖어도 그들은 마치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부터 기이하고도 슬픈 나날들이 이어졌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도 개들은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밥과 물을 지어 날랐지만 개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맛있는 고깃덩어리를 코앞에 던져주어도 고개를 돌려버렸고 맑은 물을 떠다 주어도 입을 대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식에 쨘페한 채 오로지 주인의 묘소를 지키겠다는, 아니 주인과 함께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닷새가 지나자 개들은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앙상하게 마른 몸들이 무덤 주위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는 여전히 봉분을 향해 있었다. 가끔 우두머리 개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른 개들의 털을 핥아주며 격려하는 듯 했으나 그 또한 비틀거리며 쓰러지기 일쑤였다. 소식을 들은 박현감이 다시 산을 올랐을 때 그는 눈앞에 참혹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다. 16마리의 개들은 이미 산 동물이 아니라 가죽만 남은 채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였다. 현감은 우두머리 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 메마른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련한 것들아, 이리 한다고 죽은 주인이 돌아오더냐. 산 목숨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어찌하여 스스로를 이토록 학대하느냐. 현감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우두머리 개는 힘없이 눈을 떠 현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탁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평온함은 현감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것은 우리는 슬퍼서 굶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모시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현감은 깨달았다. 이들에게 삶과 죽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충종과 의의만이 그들의 전부였던 것이다. 이윽고 7일째 되던 날, 하늘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가장 몸집이 작고 약했던 개 한 마리가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고통스러운 몸부림도 단말마의 비명도 없었다. 그저 주인의 무덤에 턱을 괴고 잠든 듯이 눈을 감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나둘씩 개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차례차례 생명의 끈을 놓았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무덤 쪽으로 머리를 두었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봉분 가까이로 기어가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 남아 형제들의 죽음을 지켜보던 우두머리 개는 모든 동료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화 아가씨의 비석을 한참이나 핥았다. 거친 혀가 차가운 돌을 스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다. 그리고 놈은 비석 아래 웅크리고 앉아 깊고 긴 숨을 토해내며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16마리의 충직한 호위 무사들은 그렇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뒤늦게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더니 세상에 이런 충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자리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무정한 하늘도 슬퍼하는지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박현감은 비를 맞으며 오랫동안 서 있다가 아전들에게 명을 내렸다. 이 개들을 아가씨의 묘소 곁에 묻어주어라. 살아서 주인을 지켰으니 죽어서도 주인을 모실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비석을 세워 그 뜻을 기리도록 하라.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연화 아가씨의 묘 둘레에 16개의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마치 주인을 호위하는 병사들처럼 둥글게 감싸 안은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의구총, 이거, 이라 새긴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의로운 개들의 무덤이라는 뜻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박현감은 붓을 들어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조정에 올리고 후세에 남기도록 했다. 그는 기록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무릇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다 하는 것은 인륜과 도덕을 알기 때문이나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해하고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여기 16마리의 개들은 비록 축생의 몸을 입었으나 그 맑은 영혼과 굳은 절개는 만인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무덤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고을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최진사 댁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흉가가 되었다가 허물어졌고 악독했던 윤씨 부인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겁을 주는 옛날 이야기로 전락하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잊혀져 갔다. 그러나 마을 뒷산 양지바른 언덕 위 연화 아가씨와 16마리 개들의 무덤만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무덤가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고 그때마다 숲속에서는 마치 위로하듯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박현감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그곳을 들렀다. 그는 낡고 이끼 낀 의구총 비석을 어루만지며 회상에 잠겼다. 바람이 갈대숲을 스치며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그 옛날 현감에 찢어진 옷자락을 물고 간절하게 지저대던 검은 개들의 숨소리 같기도 했고 억울함을 풀어주어 고맙다고 속삭이는 연화 아가씨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노인은 허허롭게 웃으며
술 한 잔을 무덤가에 뿌렸다. 자네들. 저승에서는 배고픔도 아픔도 없이 그토록 그리던 주인과 함께 들판을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가. 내 비록 인간 세상의 법으로 악을 심판했으나 진정으로 세상을 울린 것은 자네들의 그 붉은 단심이었네.